모기와 왈츠를. 김주욱. 또 부당 소리가 났다. 형광등을 켜고 모기가 날아간 방향을 가늠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어둠 속에서 모스킬러를 내려쳤을 때 분명 모기를 잡았다는 느낌이 왔었다. 방바닥을 두루 살폈지만 추락한 모기는 없었다. 방 안을 둘러보다가 모스킬러를 손에 쥐고 벽에 달라붙은 정체불명의 검은 점을 향해 다가갈 때였다. 아내가 충혈된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형광등 불빛을 가려주기 위해 얼른 티셔츠를 벗어 아내 얼굴에 던졌다. 티셔츠는 투망처럼 퍼지면서 아내의 얼굴을 덮었다. 나는 한 걸음에 침대로 달려가서 아내의 코와 입이 드러나게 티셔츠를 조금만 위로 올렸다. 모기가 나타났어. 금방 잡을게. 아내는 뒤집힌 벌레처럼 발길질해대며 소리쳤다. 입을 덮어. 이불을 넓게 펼쳐서 아내의 발을 덮는데 새끼발가락이 흡혈귀가 싫어한다는 깐마늘 같아서 한참 쳐다보았다. 아내는 어젯밤도 침대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잠들었다. 나는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침대의 가장자리에 누웠다. 아내가 꿈꾸다가 헛발질이라도 한다면 침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했다. 부부가 자는 모습만 봐도 권력 관계를 알 수 있다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해질 줄 몰랐다. 나는 로프를 잡듯이 이불을 당겨 배를 겨우 덮었다. 몸은 피곤했는데 잠은 오지 않아서 다시 조심스럽게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는데 아내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그 결에 이불을 모두 끌고 갔다. 이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내 몸이 훤히 드러났다. 한기에 갑자기 몸이 떨렸지만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가냘프고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암컷으로 짐작되었다. 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려고 저공비행을 감행한 듯했다. 천천히 일어나서 책상이 있는 벽을 더듬었다. 벽에 걸린 모스킬러를 머리 위로 들고 있자니 그놈이 왼쪽 귀 밑으로 날아가는 부당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잡으려고 어젯밤부터 모스킬러를 들고 방 안을 서성였다. 모기채와 파리채, 모양과 크기는 똑같다. 단지 검정 손잡이가 달린 것은 파리채고 빨간 손잡이는 모기채다. 5년 전에 다이소에서 2개를 한꺼번에 샀다. 싸구려지만 손잡이가 실리콘 재질이라 손에 쥐면 제법 묵직했다. 착 달라붙는 손맛이 쫀득쫀득한 게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파란 것은 프라킬러고 빨간 것은 모스킬러다. 수렵 생활을 했던 원시인의 돌도끼처럼 모스킬러의 플라스틱 체에는 늘 피딱지가 눌러붙어 있다. 그런데 돌도끼 같은 모스킬러가 박물관에 갈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미국의 인텔렉추얼 번처츠사는 빗줄기 속을 날아다니는 모기를 추적해 레이저를 쏘아 떨어뜨리는 광자 울타리를 개발했다고 한다. 미국은 역시 엄청난 나라다. 스타워즈 같은 발상으로 모기를 잡는 무기를 만들다니. 그러나 나는 그런 첨단의 살충 시스템이 대중화되어도 여전히 모스킬러를 사용하는 소비자로 남을 것이다. 모기를 잡는 손맛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스킬러를 들고 가냘프고 섬뜩한 소리가 난 허공의 한 점에 정신을 집중했다. 모기는 배가 고프면 다시 내 곁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으므로 일단 기다려야 했다.
기다림은 모기를 잡는 데나 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자세다. 모기도 기다리는 데는 선수다. 그러니까 모기와 나는 기다림에는 익숙한 족속들이다. 살아가다 보면 기다리지 못하는 쪽이 먼저 피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때론 먼저 행동에 나서야 피를 보지 않기도 하지만 기다리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는 것이 대체로 승산이 있다. 10분 정도 허공에 집중하고 있자 발바닥이 아팠지만 꾹 참고 기다렸다. 언제 모기가 사정권에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두 눈을 부릅뜨고 기다려야 했다. 기다리면서도 긴장을 잃지 않아야 모기와 당당하게 한판 대결을 벌일 수 있다. 지금까지 모기와 대결하면서 살충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살충제 냄새가 싫기도 했지만 모기를 손으로 직접 때려잡아야 속이 후련했다. 때려잡는다는 말이 다소 과격하게 들리겠지만 어쩔 수 없다. 자고로 모기는 모스킬러로 때려잡아야 제맛이다. 20분 정도 지나자 이번에는 무릎이 아팠다. 그래서 기다림은 잠시 접어두고 작전상 후퇴를 했다. 기다림에서는 모기가 승리했지만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모스킬러로 허공을 휘적휘적 저으며 방을 한 바퀴 돌았다. 모기를 찾으려고 벽을 유심히 살피고 구석구석 들춰보며 모기가 어디에 있을지 주파수를 맞췄다. 모기가 숨기에 적당한 곳은 책장 같았다. 책장은 세 개가 나란히 붙어서 한쪽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대략 1,500권 정도의 책이 책장에 꽂혀 있었다. 책이 점점 불어날수록 안에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했다. 나는 책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다 읽었구나 하는 뿌듯함과 충족감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러다 표지와 제목만으로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책에 이르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다. 초조해지기도 하고 어떤 상실감까지도 들다가 책에서 읽은 것들과 너무 다른 현실에 몸서리쳤다. 그것은 한마디로 현실의 부당함이다. 부당함이란 무엇인가? 부당. 모기의 엥 같은 소리로 들린다. 부다앙. 부디야 엔. 부대 엔. 부댕. 그놈의 소리는 내 귓전에 항상 울린다. 어느 땐 부당 소리가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기 전 현악기를 조율하는 불협화음처럼 들리기도 한다. 나는 모기 울음소리에 모든 걸 잃어가고 있다. 따지고 보면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지만 나는 이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기로 했다. 나는 요즘 부당한 현실 때문에 철철 끓어오르는 피를 창작 활동으로 시키고 있다. 얼마 전 그래피티 동호회에서 호남 매체 전시회를 열었다. 번듯한 인사동 화랑에서 하는 첫 그룹전이었기에 내 인생 최고의 역작이 될 쌍두문을 전시했다. 인사동 화랑에서 전시한 건 뿌듯했지만 내 이름을 떳떳하게 내걸진 못했다. 놈들의 감시 대상 명단에 올라 있는데 또다시 쌍두문으로 덜미를 잡히고 싶지 않았다. 모스킬러를 잠시 내려놓고 거실에 걸린 쌍두문을 바라보았다. 전시 전날에는 쌍두문을 촬영해 포스터로 만들어서 광화문과 종로 일대의 버스 정류장에 도배했다. 전시 기간에는 별일이 없었고 전시회가 끝나자 인터넷에 쌍두문의 사진이 올랐다. 스스로도 놀랄 일이었다. 인터넷에 사진이 오른 지 한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포털 검색 순위 10위권에 올라 있었다. 쌍두문은 백호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과 사진 콜라주로 작업했다. 머리가 2개 달린 모기의 조각상을 화면 가득 배경으로 넣었다. 머리가 2개 달린 모기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15세기경 작가 미상의 공예품에서 모티브를 훔쳐왔다.
박물관의 공예품은 모기의 가슴, 배, 날개에 터키옥, 자개, 산호 조각을 모자이크한 형태였는데 나는 그 그림에 모기의 비늘처럼 물감을 두껍게 발라 질감을 내고 그 위에 한국 현대사에 등장했던 수백 명의 인물 사진을 콜라주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몸통과 날개의 비늘에 수놓아진 형상은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고 몸통의 양끝에 머리가 하나씩 달린 괴물모기는 현실을 상징한다. 마주보고 으르렁거리는 두 개의 머리 중 한쪽 머리는 빨간색이고 다른 쪽 머리는 파란색이 벗겨지면서 빨간색이 살짝 드러나게 했다. 밑작업할 때 석고가루와 악유를 혼합하여 거친 질감을 낸 다음 빨간색으로 채색하고 한쪽만 파란색으로 덮었다. 결과적으로 거친 풍파에 파란 머리의 칠이 벗겨지면서 빨간색이 드러난 것처럼 덧칠하는 과정을 거쳤다. 칠이 벗겨진 흔적은 서로 헐뜯고 싸운 흔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두 개의 머리가 달린 괴물모기는 대롱 모양의 주둥이를 들이대며 서로 흡혈을 하는 모양새였다. 그것은 마치 몸을 지탱하기 위한 생리현상과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쌍두문을 보며 내 천재성에 감탄하던 순간 모기가 부당거리며 쌍두문 위를 날아갔다. 모스킬러를 번쩍 들고 모기가 내려앉기를 기다렸다. 모기가 캔버스에 내려앉는 순간 때려잡아 모기를 화면을 장식하는 멋진 오브제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모기는 예상과 달리 쌍두문에 내려앉지 않고 천장을 향해 날아올랐다. 모기를 놓치고 다시 쌍두문에 빠져들었다. 괴물모기의 배를 피를 흠뻑 빨아먹어 터질 듯이 팽창한 듯하게 묘사했는데 마치 어떤 힘이 용수철을 튕겨나가지 못하게 잡은 형상이었다. 용수철을 잡은 관용과 인내의 힘이 약해지면 언제라도 튕겨나갈 수 있다는 긴장감을 표현하려고 활시위처럼 당겨진 가슴과 배의 비늘 묘사에 집중했다. 두 개의 모기머리는 서로 피를 빨려고 싸우고 있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정해 보일 수도 있었다. 반면 비늘에 붙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고통받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두 개의 머리는 우리를 희생시켜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적대적인 표정을 짓지만 어쩔 수 없는 일란성 쌍태의 형상을 지닌다. 결국 버둥거려 보았자 한 몸뚱어리라는 말이다. 두 개의 모기머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자 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한 번씩 양보를 하든가 한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둘 중 하나가 월등하게 힘이 세다면 한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작업하다 보니 빨간 머리에 손이 많이 갔다. 화면의 구도상 빨간 모기 머리가 파란 모기 머리보다 2배는 더 커 보였다. 아크릴 물감에 기름을 섞은 빨간 모기 머리가 반질반질했다. 쌍두문을 위해 거실 책장 옆에 이젤과 작업대를 갖다 놓고 작업 공간을 꾸몄다. 작업 공간의 한쪽 벽면 선반에는 35살부터 불후의 명작을 만들려고 작업한 그림들이 담배 연기에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내가 다음 작품으로 기획한 혼합 매체 작업은 모기가 주인공이고 모기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의미 없는 주절거림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 나와 맞서며 버티는 모기는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온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에 스프링을 달고 뛰어다니듯이 허공을 분주히 움직이던 모기였을 것이다. 나는 어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모기의 분주한 움직임을 눈으로 좇으며 녀석을 잡으려다 놓쳤다. 오줌이 마렵지 않았다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끝장을 봤을 것이다. 할 수 없이 모기가 따라 내리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휘저었다.
요즘 모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한다. 엘리베이터 천장에 붙어 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따라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들어온 모기는 방의 구조를 익히고 낮잠을 자다가 밤이 되면 배가 터지도록 피를 빨아먹는다. 모스킬러를 들고 책장을 유심히 살폈지만 여전히 모기는 보이지 않았다. 커튼이나 벽지에 섬유질에 발을 끼우고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잠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천천히 벽을 살폈다. 벽지에는 어느 날 잉크가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그린 동그라미들과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수많은 선이 뒤엉켜서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벽지에 난 흠집이 모두 모기 같아 보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면 그냥 얼룩이거나 코딱지가 말라붙은 흔적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기다리면 나타날 것이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집중해야 한다. 정신 차리자. 현실의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나는 천천히 벽을 살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은 집 안으로 들어온 모기와 씨름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하지만 빈틈이란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집 안에 들어온 모기를 발견하고 때려잡을 때까지의 시간은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기분과 비슷하다. 아내는 내가 느끼는 행복한 고독을 이해하지 못한다. 모기는 언제나 나를 자극한다. 내 피를 빨고 혈관에 불을 댕겨 결국 내 속을 검게 태워버린다. 훗날 아내가 기억하는 내 모습은 추리닝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긁적이며 모스킬러를 밤새도록 들고 서 있는 모습일 것이다. 코딱지인지 피딱지인지 모기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면서 벽과 커튼과 책장과 책들 사이를 눈을 부릅뜨고 헤매는 모습. 모기에 미쳐있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해 할 것이다. 아내는 술을 마시면 진지하게 모기를 언제 포기할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밤마다 모기가 나를 괴롭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다. 모기를 잡는 것은 내 삶의 전부이고 그것만이 세상을 지키는 일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모기를 잡는 것은 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어쩌면 나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나를 보고 흡혈귀라고 했다. 아내는 살아있는 시체 같은 놈, 흡혈귀 같은 새끼 라고 말하면서 나를 물어뜯을 듯이 쳐다보았다. 그 말에 나는 흠칫 놀랐다. 실제로 흡혈귀처럼 피맛을 볼 때가 있다. 내 피를 빨아먹은 모기를 잡아 기절시켜서 송곳니로 부풀어 오른 배를 씹어먹을 때 그때 느끼는 쾌감을 아내는 알까? 요즘 아내는 나를 배에 태우지 않는다. 아내가 방심한 틈을 타 가까스로 배에 올라타면 허겁지겁 일을 치르기 바쁘다. 아내의 배 위에 사장하고 나서 숨을 고르고 있으면 아내는 돈을 벌어오라고 했다.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앞으로 사정할 기회가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는 경고였다. 아내는 이제 나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재미를 붙인 그래피티 활동을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다. 아내는 내가 재미삼아 그래피티 활동을 하는 줄 알고 있다. 나는 그 점이 못마땅하다. 작년인가 강대국의 대표 흡혈귀들이 모이는 친목 행사 때 우리 회원들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준비했었다. 조를 짜서 다니며 포스터에 모기 그림을 프린트하는 창작 행위를 한 것이다. 그날 나와 같이 다니던 후배 녀석은
날새지 못해 얼마 달아나지도 못하고 체포됐다. 녀석은 불구속 기소되어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을 200만 원이나 물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우리 미술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풍자적인 웃음과 해학을 제공하려고 했을 뿐 누구에게도 피해를 줄 생각이 없었다. 기특한 후배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내가 모기 그림을 기획한 주동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당국에선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 2년이 넘게 후배를 밀착 감시하고 있다. 불안하고 무섭다. 당국에선 벌써 내 존재를 파악하고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후배의 벌금을 보태주느라 모아둔 비자금이 몽땅 날아갔다.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 벌어질 일은 생각하기도 싫다. 아내가 나에게 용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다. 하지만 그건 아내의 착각이다. 지금 내게 사정은 그리 중요한 욕망이 아니다. 요즘 들어 성기로 몰리던 더운 피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기를 잡을 때만큼은 온몸이 단단하게 발교되는 듯했다. 모스킬러를 들고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책상에 앉았다. 호흡을 가다듬고 명상을 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모기 채집 노트를 꺼냈다. 겉장을 넘기면 첫 페이지에만 모기 14마리가 납작하게 정렬되어 있다. 모기를 잡을 때마다 노트에 투명 테이프로 붙였다. 때려잡은 모기를 한 마리씩 노트에 붙여나갈 때마다 번호를 매겼다. 1번 모기 밑에는 5월 3일 새벽 5시라고 적혀 있다. 방에서 모기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7월부터 11월 사이이다. 그래서 한 해에 5마리 이상 잡기가 어렵다. 노트에 박제된 모기는 너무 작아서 언뜻 보면 낙엽 부스러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몸통에 줄무늬가 보였다. 머리에는 검은 눈이 고스란히 붙어 있었다. 납작하게 말라붙은 모기는 다리를 길게 뻗고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춘 모습이다. 11월 7일에 잡은 49번 모기 밑에는 엘리베이터라고 쓰여 있다. 기억을 떠올려 보니 쌀쌀한 날씨를 피해 엘리베이터에 숨어 있다가 내 손에 잡힌 놈이었다. 처음에 아내는 내가 모기 잡는 모습을 보고 반했다. 모기를 잡는 날렵한 손놀림은 피나는 훈련의 결과였다. 처음에는 날파리부터 시작했다. TV를 보면서 눈앞에 알짱거리는 날파리를 손으로 잡아 기절시키는 연습부터 했다. 날파리는 공기를 가르는 손바닥과 정면으로 충돌해 바닥을 뒹굴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날아올랐다. 어느 정도 손이 빠르고 정확해졌을 때 날파리를 잡아 손에 가두었다. 오랫동안 움켜쥔 손을 펼치면 기진맥진한 날파리가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시의 아파트에서 날파리는 사라져가고 모기는 여전히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모기는 스스로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다. 모기는 탐욕스럽게 자가증식하며 생명력이 강하다. 모기는 날파리만큼 날렵하지는 못했지만 손으로 잡기가 더 어렵다. 그 점이 내가 모기에 빠져든 이유이기도 했다. 나는 느리게 날아다니는 모기가 날파리보다 날렵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모기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듯이, 그러니까 4분의 3박자에 맞춰 리듬을 타듯이 날았다. 모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면 그것이 왈츠를 추듯 경쾌하게 날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모기와 왈츠. 환상적인 궁합이다. 왈츠는 19세기 유럽에서 널리 유행한 춤곡으로 구르다 돌다라는 의미의 독일어 왈젠에서 유래했다. 왈츠의 박자는
비교적 완만한 것과 빠른 것으로 나뉘는데 나는 빠른 왈츠를 좋아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어느 날이었다. 창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흡입하고 있을 때 모기의 왈츠를 처음 보았다. 모기는 거실에서 울리는 요한 스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빗방울을 타고 넘으며 왈츠와 하나가 된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어찌나 유연하고 생동감이 넘치던지. 모기는 비가 오는데도 용케 비를 피해 날아다니며 4분의 3박자로 춤을 추었다. 한순간 바위 같은 빗방울이 모기를 강타했지만 모기는 유연하게 빗방울을 타고 넘으며 제 리듬을 지켜냈다. 나는 모기의 왈츠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모기를 잡으려면 모기가 가진 생태적인 리듬감을 습득해야 하고 그러려면 왈츠를 배워야 할 텐데 애석하게도 나는 선천적인 몸치이자 박치였다. 모기와 왈츠를 추기 시작했을 때가 5월이었다. 채집 노트에 모기가 한 마리씩 늘 때마다 적금의 만기를 기다리는 고객처럼 채집 노트를 들춰보곤 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책상에 앉아 색종이와 색연필로 채집 노트를 꾸몄다. 여백에 그림을 그리고 연도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설명을 붙이고 있을 때 아내가 의자 뒤로 다가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방금 샤워를 했는지 플로랄 향의 바디 샴푸 냄새가 확 풍겼다. 아내가 물었다. 보기가 그렇게 좋아? 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벌써 10마리가 넘었어. 멋지지? 아내는 내 채집 노트에 얼굴을 들이밀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흡혈귀가 모기를 채집했군. 아내는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러더니 손가락에 힘을 주어 머리를 감싸고 지압을 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손이 머리에서 목으로 내려가 부드럽게 목 언저리를 누르다가 어깨를 마사지했다. 아내는 어깨를 마사지하고 나서 몸을 굽혀 내 귀에 대고 말했다. 왜 일할 생각은 않고 모기만 들여다보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귓바퀴를 타고 내 속으로 흘러들어와 척추를 관통할 때 숨결에서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 아내는 내 어깨에 올렸던 손을 내리고 잠시 채집 노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내의 침묵 때문에 긴장이 되었다. 잠시 후 아내는 침대로 돌아가 베개 2개를 겹쳐 앉더니 나에게 오라고 손짓했다. 내가 마지못해 채집 노트를 덮고 일어서니 아내가 말했다. 빨리 와서 마사지 좀 해줘. 온몸이 다 뻐근해. 책상에서 일어날 때 의자가 뒤로 밀리지 않아서 잠시 주춤거렸다. 한숨을 내쉬고 침대로 향하는데 가냘프고 섬뜩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장식장 옆에 걸려있던 모스킬러를 낚아챘다. 아내는 또 시작이구나 하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얇은 이불 속에서 아내가 중얼거렸다. 빨리 잡아. 5분 내로 잡지 못하면 살충제를 뿌릴 거야. 그 목소리는 공포영화에 나오는 귀신의 목소리 같았다. 음성이 변조되어 기괴하게 떨리는 목소리. 안 돼! 기다려야 해. 벽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나는 모기에 온 신경을 집중한 채로 가만히 있었다. 정확하게 5분이 지났지만 모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는 일어나서 장식장에 놓아둔 살충제를 들고 힘차게 흔든 다음 사정없이 분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방 전체에 가득 찬 살충제 냄새 때문에 그만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자정 무렵이 되자 눈이 침침해지면서 형광등 불빛이 느슨하게 풀어지기 시작했다. 눈을 깜빡거리자 현기증이 일면서 의식이 가라앉는 듯한 마비 현상이 일어났다. 나는 책상에서 일어나
의미 없이 모스킬러를 두어 번 휘둘렀다. 허공을 가르는 쌕쌕 소리와 함께 전열을 가다듬었다. 외로움을 이기고 조급함을 버리려고 심호흡을 계속했다. 모기는 내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가 더는 참지 못하고 기절하듯 잠이 들면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온종일 낮잠을 잔 놈인지도 몰랐다. 나는 발등 위로 개미가 지나가듯 가려웠지만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실은 나도 새벽에 한판 대결을 예상하고 낮잠을 자두었다. 아내가 침대에서 꿈틀거리며 소리쳤다. 불 꺼! 나는 바로 형광등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다. 백을 다 새기도 전에 귓전에서 울리는 앵앵 소리를 들었다. 너무 한 곳에 집중한 탓에 환청이 들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빼고 다시 주의를 기울였다. 영락없는 모기 소리였다. 나는 당장 일어나 형광등을 켰고 피로한 눈을 껌벅이며 방을 순찰했다. 하지만 모기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고 지루한 순찰만이 계속되었다. 침대에서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내의 입이 벌어지고 숨소리가 코 고는 소리로 바뀌더니 부속이 마모돼 마찰음을 내는 낡은 세탁기 소리가 났다. 코를 고는 모습을 제대로 관찰하려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아내의 콧구멍에 얼마짜리 동전이 맞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모기는 훤히 드러난 아내의 이마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을 켜기 전에 아내의 얼굴에 덮어두었던 티셔츠는 베개 옆으로 밀려나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면서 모스킬러를 쥔 손에 힘을 모았다.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을 외치기가 무섭게 모스킬러를 휘둘렀다. 쎄! 소리가 짧았다. 다음 순간 낭패감이 밀려왔다. 모스킬러를 부채질해서 모기를 날려보내려고 했는데 의욕이 앞서 힘 조절에 실패하고 말았다. 모기는 나를 비웃듯이 유유히 날아갔고 나는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렸다. 아내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나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맹수를 맞닥뜨린 초식동물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모기만큼 작아진 것 같았다. 백가죽이 말라붙어 쪼그라들 정도로 굶주린 모기였다. 날개는 쭈글쭈글해지고 다리는 말라 비틀어져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운 병든 모기. 아내는 무자비한 맹수들이 그러하듯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내리쳤다. 순간 번쩍이는 하얀 빛이 굴절되면서 눈앞을 가로질렀는데 그 빛 때문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아내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내의 손에는 모스킬러가 들려 있었다. 모스킬러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대보았는데 손이 차갑다고 느껴질 만큼 볼에서 열이 났다. 달아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기운이 없어 튀어오르지도 못한 채 아내의 손바닥을 정통으로 맞은 모기였다. 갑자기 내 몸 안에서 어떤 압박감이 물결처럼 솟아오르더니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가슴이 답답하고 딱딱하게 느껴지면서 압박감은 서서히 물러났지만 가슴의 통증은 여전했다. 내 배에서 터져나온 피가 살갗에 흐르면서 서서히 응고되었고 머리가 짓눌리면서 빠져나온 검고 작은 눈이 아내의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았다. 아내는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살충제를 분사했다. 나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충제를 마구 뿌려댔다.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형광등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나는 살충제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소파에서 기운을 차리고 작은 무드등을 켰다. 노란 불빛에 거실 사물들이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올봄에 사다 놓은 구문초 화분을 바라보았다. 시트로넬롤이라는 오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여름철 모기 퇴치용이나 다른 식물들의 해충을 쫓아내는데 효과가 있다. 그런데 구문초가 마력을 부릴 수 있는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듯했다. 화분 가까이 코를 들이대고 구문초 꽃향기를 맡으니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다시 집안을 서성이다 보니 피곤이 몰려왔다. 졸음을 떨쳐버리려고 노트북을 열었다. 성인용 웹툰 사이트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흡혈귀를 클릭했다. 주인공이 집에 들어와 안방문을 열고 불을 켠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난다. 화장대의 조그만 틈새에서 더듬이가 삐져나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틈새는 그전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다. 틈에서 길게 빠져나온 더듬이가 자동차 와이퍼처럼 움직이다가 그를 알아보고 불쑥 머리를 내민다. 그놈은 먼저 앞다리를 밖으로 꺼내더니 몸을 구부려 멀리 뛰기를 하듯 반동을 준다. 그놈의 몸이 순식간에 틈에서 빠져나오자 그는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그놈이 그에게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할 때 척추를 관통하는 강한 전율이 일어난다. 벽에 갈라진 틈에서 살던 놈은 틈 속 깊은 어둠에서 장구벌레를 거쳐 홀로 변태한 것이다. 그는 그놈이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는 놈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바닥에 엎드린다. 그놈은 한참 그를 바라보더니 검은 비닐이 덮인 날개를 펼친다. 구슬프고 애절한 진동음이 날개에서 흘러나온다. 날개 아래 정교하게 수놓아진 무늬가 조명에 반사돼 선명하게 보인다. 날개는 황금빛 바탕에 장밋빛에 갖가지 타일을 붙여놓은 것 같다. 그는 그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세 알아차린다. 그가 침대로 가서 눕자 놈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다. 그에게 날아오는 동안 놈의 몸은 20배, 30배로 부풀어 오른다. 놈이 그의 배에 내려앉아 대롱처럼 기다란 아랫입술로 그를 애무하는 장면에서 나는 추리닝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내 것을 주물럭거렸다. 이번엔 추리닝을 무릎까지 내리고 내 것에 침을 발라 주물럭거렸다. 처음에 그는 너무 피곤하다고 거부했지만 놈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살갗을 더듬어 부드러운 부위를 찾는다. 그러더니 그의 아랫도리에 자신의 타액을 흠뻑 바르고 주둥이에서 나온 예리한 침을 깊게 찔러 넣는다. 그는 잠깐 움찔했지만 곧 미동도 하지 못한다. 그의 뜨거운 피가 가는 주둥이를 타고 올라가 놈의 몸으로 들어간다. 그놈은 그의 피를 흡입하는 동시에 더듬이로 그의 젖꼭지를 계속 자극한다. 순간 그는 그놈을 뒤집는다. 예리한 침은 빨대처럼 휘어져도 부러지거나 뽑히지 않고 그의 피를 계속 흡입한다. 그놈은 자신을 놀라게 하는 그의 장난에 호응이라도 하듯 발톱을 세우고 죽을 듯이 발버둥친다. 그는 그놈의 주름진 백가죽에 돋아난 솜털을 어루만진 다음 혀로 백가죽을 핥는다. 놈은 자신의 몸통이 피로 가득 차서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자 필사적으로 몸을 좌우로 흔들어 몸을 뒤집는다. 그런 다음 비로소 그의 아랫도리에서 침을 빼낸다. 그는 열이 나고 온몸이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현기증이 난다. 현기증 다음에 온 것은 몸의 모든 세포가 분열하는 듯한 쾌감이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쾌감에 몸부림치며 녀석을 찾는다. 놈의 가늘고 기다란 다리를 보자 그의 아랫도리에 다시 피가 몰리기 시작한다.
그는 놈의 넓적다리마디, 종아리마디, 발목마디를 차례로 핥는다. 가냘프고 섬뜩한 부다항 소리가 귓전을 울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형광등을 환하게 켜고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기는 하얀 커튼 위에 보란듯이 가볍게 매달려 있었다. 베란다 밖으로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이 빛을 내뿜고 있었다. 모기는 역광을 받으며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커튼 가까이 다가가 모기를 살펴보니 등 쪽은 검은 비닐로 덮여 있고 배와 겨드랑이 쪽은 누런 비늘로 덮여 있었다. 모기는 전체적으로 누렇게 보였는데 눈만은 빨간 빛을 내뿜으며 주기적으로 끔뻑거렸다. 그것은 내가 익히 알던 모기와는 달라 보였고 나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자 소름이 돋았고 모스킬러를 잡은 손이 심하게 떨렸다. 숨을 죽이고 모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정신을 집중했다. 뇌에서 피가 흐르지 않고 멈추는 기분이었다. 나는 기압을 넣으면서 사력을 다해 모스킬러를 내리쳤다. 순간 커튼이 출렁이면서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빗자루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거실을 쓸었다. 모기는 엷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빗자루에 쓸려 나왔다. 핀셋으로 모기를 집어 휴지 위에 고이 올렸다. 모기는 다리를 가늘게 떨다 이윽고 숨을 거뒀다. 나는 밤새도록 치른 치열한 전투의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 책상으로 달려가 채집 노트를 꺼냈다. 아침 햇살이 베란다를 넘어 거실 책상 위까지 침범해 왔다. 피로감이 밀려왔다. 아내가 출근하면 혼자서 침대를 독차지하고 점심때까지 늘어지게 단잠을 잘 생각뿐이었다. 모기의 시체를 투명 테이프로 고정하기 전에 연필꽂이에 꽂아두었던 확대경으로 모기를 관찰했다. 모기는 몸통이 짓눌려 있었지만 피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모기의 내장에서 반쯤 빠져나와 있는 반짝이는 물체에 눈길이 갔다. 나는 핀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긁어냈다. 그것은 모기의 심장으로부터 머리카락 같은 얇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대경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서랍을 열고 냉면 그릇만한 확대경을 꺼냈다. 아내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거금을 주고 산 확대경이었다. 확대경으로 아내를 관찰하며 아내의 삶에 찌든 눈주름과 솜털, 모공 속의 과잉 피지와 블랙헤드까지 면밀히 관찰하고 묘사했다. 아내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도 그려넣었는데 그것은 넋이 나간 좀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작업은 100호 크기의 캔버스에 전통적인 유화 기법으로 사진보다 더 정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확대경을 들고 모기의 시체에서 삐져나온 내장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자 그것의 중앙에 새겨진 문구가 차츰 선명하게 들어왔다. The United States of Pax America. 나는 손이 떨려서 하마터면 확대경을 떨어뜨릴 뻔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게 이상했다. 아직 첨단 기술 쪽은 중국이 추월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가증스러운 놈들. 국민의 혈세를 이런 쓸데없는 걸 사서 운영하는데 낭비하다니. 모기의 내장에서 나온 반짝이는 물체가 고성능 폭약의 뇌관처럼 느껴졌다. 그때 자동으로 예약해놓은 쿠쿠밥솥이 밥짓기를 끝냈는지 증기 배출을 알리는 기계적인 멘트가 흘러나왔다. 지금부터 증기가 배출됩니다.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밥솥에서 김이 빠지는 소리가 났다. 밥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자동으로 날 때 벨소리가 연달아 2번 울렸다.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잘못 누른 벨소리거나 옆집 벨소리일 것이다. 벨소리의 여운이 사라질 때쯤 이번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 울림이 한참이나 집안에 울렸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나는 안전고리를 걸고 문을 반쯤 열었다. 체포영장입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쓰며 말했다.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 아내는 돌아누우며 투정했다. 고개를 돌리는데 아침 햇살을 받은 쌍두문의 화폭이 생동하듯 기운이 뿜어져 나와 두 개의 모기머리가 점점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그 형상에 홀린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쌍두문이 곧 화폭에서 뛰쳐나올 것처럼 꿈틀거렸다. 빨간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나를 보고 웃자 파란 머리도 덩달아 나를 쳐다보았다. 파란 머리에 선글라스 렌즈가 투명한 아침 햇살에 반사돼 눈이 부셨다.